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테슬라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일론처럼 생각하고 테슬라처럼 실행하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카리스마 경영의 한 단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일론이 직접 수립한 테슬라의 미션이 기존 업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반응과 칭찬에 힘입어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일론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NHTSA로부터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한 리콜 문제도 있었고 가장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는 애플이 현대차와 애플차 출입 생산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시총은 작년 말 시점 대비 약 115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대차를 2개 살 수 있는 돈이 2주 사이에 불어난 것입니다. 고객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테슬라는 무릉도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요인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테슬라의 성공 요인에는 일론이 학생 때부터 키워왔던 인터넷, 클린 에너지, 우주에 대한 꿈, 그 비전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마치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처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95년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했다가 이틀 만에 자퇴를 했다고 하죠. 무엇 때문이었죠? 공부하기 싫어서입니다. 이유는 그해 윈도우 95가 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대학에서 공부만 하다가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의 시간 개념은 달랐습니다. 지금 루시드에서 CEO를 하고 있는 피터 로린스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일론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로부터 배웠던 최대의 교훈은 철저한 낙관주의였다고 합니다. X.com과 페이팔이 합병되면서 겪었던 쿠데타 지옥,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운영하던 초기 겪었던 자금 지옥, 그리고 모델 3를 양산하면서 겪었던 양산 지옥을 이겨낸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조했던 수직 통합 전략으로 대변되는 자사의 개발 사고, 기다리지 않은 경영, 계속 변하는 방법론 등이 테슬라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도 젊은 피로 세대교체, 순혈주의, 타파, 복장 자율화, 수평적 조직 문화, 직급 및 호칭 변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각 부서 탑들의 리더십과 일하는 방식에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의 리더십과 목표 설정 방식, 테슬라 사원들의 죽기 살기로 인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론은 그 자신이 직접 리더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공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인재를 선발하여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주 빠르게 그것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개발한 차량들은 15년 전에 이미 일론이 마스터 플랜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창립하고 3년 후인 2006년 8월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블로그에 그가 생각하는 중장기 전략이 개요를 써놨는데요. 그게 재밌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와 나만의 비밀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론은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 달성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3가지 스텝을 공개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가정의 전기차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로드스터를 만들고 그 번들으로 2단계인 더 저렴한 차, 3단계로 더 저렴한 차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제공한다는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물론 로드스터 개발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프리우스의 2배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면서 페라리나 포르쉐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차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는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수학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매우 디테일하게 계산한 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디테일된 스트롱 엑스큐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모델 S와 모델 X를 차례차례 성공적으로 런칭합니다.
마스터 플랜 1을 발표한 지 10년 후인 2016년에 일론은 다시 테슬라가 나갈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파트 2로 명명하여 발표합니다. 자기의 높은 목표 설정이 이미 웹사이트에 10년 이상 있었다고 자랑도 써놨습니다. 10년 전에 세웠던 마스터 플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루어야 할 목표 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너지 발전과 축전을 통합하는 것으로 솔라 루프를 만들고 수직 통합의 일환으로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상 운송의 주요 형태를 포함하여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트럭과 승객 밀집도가 높은 도시교통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 아마 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올해 출시될 세미 트럭은 이때 상품 구상이 거의 끝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쉐어링 비즈니스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 택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비전 발표는 언제가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외부에서 테슬라를 바라볼 때 테슬라는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전도사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테슬라 사원들에게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는 의식은 전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론이 설정하는 목표는 매우 높아서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서로 모순적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목표들을 죽어라 달성하려다 보면 그것이 이노베이션인지 일상의 업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론이 설정하는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델 S의 상품 구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일론은 프리우스의 2배의 연비로 포르쉐보다 더 빠르고 또한 7인승 SUV의 카고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는 차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론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차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상품 기획이나 연구소의 엔지니어, 상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들이밀면 단숨에 당신 미쳤냐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식에서 아주 벗어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아지려면 일단 중량이 가벼워야 합니다. 카고 스페이스를 크게 하면 중량이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고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고출력 엔진으로는 연비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론은 고성능을 확보하면서 프리우스 대비 2배의 연비 성능을 요구했습니다. 일론은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런 이러한 상반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은 틀림없이 남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한 차가 될 것이고 경쟁사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일론은 물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물리적으로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동차 업계의 상식을 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철학으로 사원들에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을까요? 일론이 회의 때 자주 쓰고 있는 First Principles Think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사물의 본질을 제로에서부터 철저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본래 필요했던 실마리가 보이고 그 실마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재료부터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테슬라의 상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애당초 기술이라는 것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 S의 구상도 기술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이론상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테슬라 직원들은 파워트레인부터 배터리 용량까지 여러 가지 분야를 재검토하여 목표치를 상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2년 후 모델 S의 항속거리는 85kWh 배터리 용량으로 로드스터를 대폭 상회하는 약 480km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연비도 가솔린 차로 환산하면 리터당 37.8km였고 가속 성능과 여러가지 스펙 목표도 구상대로 기술의 모순을 거의 해소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정하는 목표는 매우 높지만 어이 누구 이렇게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는 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상식과는 달리 딜러를 운영하지 않고 직접 쇼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미국의 딜러들이 횡포가 심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없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딜러를 구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해서 테슬라 타임으로 직접 쇼룸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판매 시스템에서 페이퍼웍을 없애고 신차에 타서 터치스크린에 사인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일론이 설정한 목표는 태블릿에서 2개, 3개소에서 사인하는 걸로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 내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선수입니다. 위기감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론은 사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마인드셋인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불가능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그만두고 자금을 투자자에 돌려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원들은 자기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팀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만두라 라고 하는 일론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킬러로 부상하는 업체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성장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의 핸드북에 적혀있는 테슬라 사원들이 의무와 일론이 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사원들에게 어떻게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